그 3주차 트랜스포머 발표를 맡게 된 박건우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합동 발표라고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할 줄 알고 저는 사실 수식 위주로 많이 기술적인 논문 리뷰로 좀 컨셉을 정해서 수식 위주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바로 이제 처음으로부터 이제 기술적 리뷰를 하는 게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좀 비유를 많이 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이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이 지금 현재 AI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 중에서도 하나고, 물라이트 AI 논문 리뷰하는 AI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실 많이 리뷰도 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식들에 대해서 조금 배경 지식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단순히 이 논문 안에서만 머무지 않고 이 논문이 다른 논문에게 전한 파급 효과까지, 네,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배경으로는 첫 번째는 발표 세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백그라운드로 RLN의 한계 구조와 트랜스포머의 전체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랜스포머의 본문의 핵심 수식 6가지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실험 결과, 후속 연구, 그 다음에 이제 저만의 이제 또 비판적인 해석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새로운 모델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짧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에 2017년도 이전까지 NLP에서 자연어 처리에서 가장 잘 나가던 모델은 RNN이나 아니면 LSTM, GRU 같은 이런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의 가장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 언어는 시퀀스적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간의 흐름이다. 즉 단어를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해야 된다는 건데, 이 여기 보이는 그 식처럼 이 시점 t 상태에서 직전 시점의 상태랑 지금 입력으로 정해진다. 즉 그러니까 이전 단어를 처리해야지만 다음 단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구조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첫 번째는 시퀀스 버틀넥인데, 한국말로는 이제 순차 처리의 병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전에 이제 1주차, 2주차 할 때 많이 다뤘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 앞에 이제 100명이 한 줄로 서 있고 1번이 끝나야지 2번이 일을 시작하고 2번이 끝나야지 3번이 시작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100번까지 가려면 되게 오래 걸리니까 사실 GPU 같은 8,000명이 동시에 일할 수 있는 작업장에서 RNN 구조처럼 한 명만 일하고 나머지는 기다려야 되는 구조는 사실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이런 버틀넥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기울기 소실입니다. 어, 이제 사과라고 속삭이면 이제 뒤에 사람한테 이제 뭐 이게 한 사람 1번부터 100번까지 이제 사과 전달되다가 어느 순간쯤 되면 이제 바나나가 이제 100번쯤에 도착할 때쯤에 이제 바나나가 되어 있는 거랑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RLN도 똑같습니다. 이거랑 정보 문장의 첫 단어와 100단어 사이에 그 의미를 연결하려면 100번의 정보 전달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 이 그 과정 속에서 정보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긴 문장 속에서는 앞부분과 뒷부분의 관계를 학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살짝 도발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아예 시퀀스 처리 자체를 아예 버려보자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이제 6개의 수식으로 한번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논문 피겨고, 이제 가장 트랜스포머 구조 중에서 가장 유명한 피겨 중에 하나인데, 어, 사실 처음에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좀 한 발짝 좀 떨어져서 보면 사실 단 네 종류의 색깔 블록만으로 반복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정의된 것처럼 첫 번째는 셀프 어텐션입니다. 이거는 토큰들 사이에서 정보를 섞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토큰은 그냥 단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한 문장에서 단어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찾아내는 부분입니다.
파란색은 이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이제 레즈넥과 인셉션에서 이제 많이 언급된 내용이지만 이거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각 단어들이 자기 자리에서 독립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다른 단어와는 전혀 정보 교환을 안 합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셀프 어텐션은 회의실이고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개인 사무실입니다. 회의실에서 정보 공유를 하고 사무실에 돌아가서 각자 처리하고 이러한 것들이 6번 반복되는 게 트랜스포머입니다. 세 번째 이제 add layer norm 작은 노란 블럭인데요. 이거는 이제 모델을 안정적으로 깊게 쌓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데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이게 단어 순서 정보를 모델에 알려주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후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이제 아마도 이 수식을 딥프리뷰 세션에서도 보셨을 분도 계시고 그래서 논문을 읽으시면서 아마도 이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도 알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소프트맥스랑 내적을 하고 막 루트를 나누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 수식을 본질적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갔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 프랑스 혁명에 관한 책을 찾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의 검색어는 프랑스 혁명일 거고 거기서 키는 각 책에 붙은 태그, 역사나 유럽 근대화 같은 거고 그다음에 V는 밸류, 책의 실제 내용. 그러니까 한 700페이지짜리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결국에는 검색어로 각 책의 태그를 K를 매칭해보고 매칭이 잘 된 V, 밸류를 가져오는 거가 일인데 이게 바로 어텐션이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이 트랜스포머 논문에서 조금 영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K와 V를 왜 굳이 나눴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K랑 V를 그냥 같다라고 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뭐 비유로 들자면 되게 그러니까 되게 이해가 쉬운데 만약에 책의 내용 자체만으로 검색을 해야 된다면 700페이지짜리 책 전체를 일일이 다 읽어야지 매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비효율적이고 얇은 책의 태그로만 매칭을 하고 매칭이 잘 된 다음에 두꺼운 본문을 가져오는 게 이제 훨씬 더 어, 매칭도 빠르게 전달할 정보도 풍부하게 할 수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트 디케이라는 건데 여기서 그러면 왜 굳이 루트 DK로 나눌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똑같이 이제 비유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볼륨 다이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엄청 가까이 되면 진짜 소리가 커질 거고 아니면 이제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래 그 베이스도 듣고 드럼도 듣고 피아노도 듣습니다. 하지만 노래 들을 때 볼륨을 굉장히 많이 높이면 귀가 찢고 작은 소리가 있을 때는 완전히 안 들리게 됩니다. 소프트맥스가 그런 식입니다. 입력값이 너무 크게 퍼져 있으면 가장 큰 값 하나의 모든 가중치가 독차지하게 되고 나머지 0은 가깝게 무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토큰들은 완전히 정보가 죽어버려서 학습도 당연히 안 됩니다. 이게 사실 트랜스포머의 실제 문제입니다. 이제 Q와 K를 내적을 했고 그냥 계산하면 값이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소프트맥스는 극단적으로 동작하고 그레디언트가 0의 아까 기울기 소실로 이루어져서 학습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범위에서 정규화가 필요한데 그 정규화 상수가 루트 DK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굳이 루트 DK일까요? Q와 K의 차원이 DK가 되는데 둘의 내적의 분산은 정확하게 DK가 되는 게 통계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는 분산이 DK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DK 있고 그걸 루트 DK로 나누게 되면 분산은 정확하게 1로 정교화됩니다. 그러면 또 왜 분산이 1이 좋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산이 1이 분산이 1이면 소프트맥스가 굉장히 적당한 분포를 갖기 쉽습니다. 1등이 60%,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40%를 나눠 갖는 식으로 그러면 이제 기울기도 살아있고 모든 토큰들이 이제 단어들이 학습에 하나하나씩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 1은 소프트맥스가 죽지 않고 움직이는 영역이고 그래서 루트 DK로 분산을 1로 정교화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수식은 멀티 헤드 어텐션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컨캣돼 있고 이제 뭐 가중치가 돼 있는데 사실 뭐 단순하게 보자면 어텐션을 여러 번 하고 합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여러 번 해야 하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는 예문처럼 The cat that I saw yesterday sat on the mat. 내가 어제 본 고양이는 매트 위에 앉아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set에 대한 동사를 모델이 처리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동사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앉았어? 아니면 언제 앉았어? 그럼 어디에 앉았어? 그리고 대절까지 생각을 해봐서 I saw yesterday에 의해서 수식되고 있는 문법적인 구조까지. 이게 결국에는 이 set이라는 문장의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동시에 봐야 되는 정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attention head가 하나라면, 단일적이라면 이 모든 관계를 섞어서 평균을 내버리게 됩니다. 마치 빨강이나 파랑이나 노랑을 다 섞어가지고 검정이 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헤드를 쓰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비유를 하나 들자면 어떤 이제 똑같은 일의 총량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옵션 A는 어, 되게 한 명의 천재가 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옵션 B는 이제 8명이 각자 전문 분야를 처리한다고 했을 때 사실 보통은 옵션 B가 더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 명이 모든 걸 다 처리하기도 어렵고 8명이서 각자 주어진 관계에 대해서 막 이제 주어 관계 전문가, 시간 관계 전문가 막 아까처럼 막 문법 구조 전문가처럼 나누면 훨씬 더 풍부한 표현도 가능하기 때문에 트랜스포머도 똑같이 네, 헤드를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한 헤드에서 64차원,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계산량이 똑같다는 겁니다. 한 명이서 512차원을 처리하나 8명이서 64차원을 처리하나 비용은 같다. 하지만 다양성은 8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헤드 수가 점점 많을수록 확실히 성능이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여러분도 다 아는 속담일 인 것처럼 사공이 많을수록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당연히 이제 헤드가 또 많아지면 비효율적인 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수식은 아마도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이게 왜 사인과 코사인으로 이루어졌냐부터 맨 처음에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제 문제는 셀프 어테이션은 퍼뮤테이션 이퀄베리언트 입력 순서를 섞어도 결과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I love you와 you love I는 그러니까 모델이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이 저자가 이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가장 맨 처음에 버렸던 거는 그러니까 그 시퀀스적인 걸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입력 순서를 섞어도 결과는 동일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이 토크 임베딩, 그러니까 단어 의미에다가 위치 정보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I가 앞에 있고 U가 뒤에 있다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다 그러면 이제 이 위치를 어떻게 인코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후보를 하나씩 보자면 첫 번째 정수는 위치가 1, 2, 3, 4부터 이제 1000까지 있으면 1000의 단어 위치 값이 너무 커가지고 다른 모든 정보를 압도하기 때문에 어 500번째 단어 그러니까 이제 1500개 자리의 문장을 한 번에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삽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0과 1 사이로 정교화하는 거, 균등분포로 하는 거는 문장의 길이마다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100개짜리 문장에 50번짜리 단어와 1000개짜리 문장에 500번짜리 단어가 둘 다 0점으로 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바이너리는 결국에는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이 잘 안 되고 이제 사인 코사인은 미분도 가능하고 외삽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제 여기서 선택을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는데 선택을 한 건데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사실 사인과 코사인의 포지셔널 인코딩은 시계와 비슷합니다. 시계에는 초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시침이 있는데 각각 다른 속도를 돌면서 시간을 표현합니다. 트랜스포머의 포지셔널 인코딩도 똑같습니다. 각 차원마다 다른 주파수로 사인과 코사인이 돌면서 다중 스케일로 위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아마도 이 발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논문에 이제 3-5에 보면 어떤 거리를 K로 정해도 위치 포스 플러스 K는 위치 포스의 인코딩의 성형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사실 말만 들어도 솔직히 말해서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직접 손으로 풀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위치를 시계 바늘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벽시계를 떠올려 보고 시계에는 바늘이 하나씩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조금씩 회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1시, 두 번째 단어는 2시, 세 번째 단어는 3시 이렇게 두고 그러면 각 단어의 위치마다 시계 바늘이 다른 각도를 가리키게 되는데 우리는 그 컴퓨터에 각도 그대로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계 바늘의 끝점 좌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계 한가운데를 원점이라고 하고 바늘의 끝점이 원점이라고 하면 바늘의 끝점은 항상 어디 있냐면 이제 원 위에 있겠죠. 12시면 위쪽 끝, 3시면 오른쪽 끝, 그다음에 6시면 아래쪽 끝. 이 끝점의 가로 세로 좌표가 바로 사인과 코사인 값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위에서 말했던 위치 포스에 있는 단어는 그 시각을 가리키는 시계 바늘의 끝점으로 표현됩니다. 이게 아마도 포지셔널 인코딩의 가장 이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위치를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시계 위의 점, 그러니까 각도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운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리에서 거리 K 떨어진 단어는 어디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1번 단어는 1시 있다고 들었고 그러면 네 번째 단어는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3시간 더 돌아간 4시 방향에 있을 겁니다. 즉 거리 K만큼 떨어진 단어는 시계바늘이 K시간만큼 회전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이제 회전을 수학적으로는 덕셈 공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1시의 바늘 좌표를 알고 거기서 이제 3시간 더 돌렸을 때 좌표를 알고 싶다면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을 쓰면 됩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위치 포스 플러스 K가 어디 있냐는 건데 이제 이걸 적용하면 포스 플러스 K를 사인 코사인과 이제 사인 코사인으로 위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행렬 형태로 정리를 하면 회전 행렬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밑에 있는 이 회전 행렬을 어,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이 회전 행렬은 평면 위의 점을 어떤 각도만큼 회전시킬 때 쓰는 그 행렬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한 일이 뭐냐면 위치 포스 플러스 K 단어를 표현하는 점은 위치 포스의 단어를 표현하는 점을 시계바늘처럼 회전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치는 숫자가 아니라 시계바늘이 가리키는 각도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는 그 저자가 2017년에서 논문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4년 뒤에 2021년도에 로터리 포지셔널 인베딩이라고 이름 그대로 회전을 명시적으로 이제 표현한 그런 포지셔널 인코딩이 나오는데 그 이 로터리 포지셔널 인코딩이 이제 이후에 이제 라마나 아니면 미스트랄, 클로드, GPT-4의 LLM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수식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그 논문에서 나오는 첫 번째 표인데요. 어, 결국에는 이제 비교표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7년 동안 지금 2017년도 이후에 계속 연구하는 그런 비교표 중에 하나입니다. 시퀀셜 오퍼레이션이 0에서 1이다. 셀프 언테이션에서 보자면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가입니다. RLN을 보자면 O 이제 n이라고 써져 있고 그다음에 그 ON은 즉 문장 길이만큼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트랜스포머는 O1 단 한 번에 끝납니다. 좀 전에 했던 비유로 돌아가자면 이제 RLN은 100명이 줄 서서 차례로 일하는 거고 트랜스포머는 한 번에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맥시멈 패스 렌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문장사 두 다이 사이의 정보가 얼마나 멀리 가 있느냐인데 이제 아래는 아까 시퀀스 처리이기 때문에 첫 번째랑 100번째 단어가 좀 멀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기후시기 소실 문제나 그런 게 발생하는 건데 트랜스포머는 직접 연결됩니다. 첫 단어가 이제 100번째 단어랑 바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도 이 컴플렉스 펄 레이어라고 써져 있는 5의 n제곱의 이제 d인데
2017년도 기준에는 문장 길이가 보통은 100이고 이제 모델의 차원은 510이었습니다. 두 복잡도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n제곱 곱하기 d에서 100제곱 곱하기 510이랑 RLN은 n 곱하기 d제곱이기 때문에 2600만인데 셀프 어텐션이 이제 RNN보다 훨씬 더 5배 빨랐습니다. 2017년에는. 하지만 이제 현재에 와서는 문장의 길이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n이 d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러면 n제곱 항이 폭발을 하게 돼서 메모리도 계산도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도 연구하는 게 어,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아마도 이제 트랜스포머 논문을 리뷰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놓친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어텐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떼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인데 쉽게 보자면 사실은 아마도 6개의 수식 중에서 가장 간단할 겁니다. 그냥 2층 신경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트랜스포머에서 가장 많은 파라미터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구조를 보자면 맨 처음에 이제 인풋으로 512차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것을 2048차원으로 확장을 한 다음에 이제 4배 부풀리는 거죠. 그다음에 렐루로 비선형 처리하고 아웃풋으로 512차원이로 이제 다시 나가는 겁니다. 이제 4배 부풀렸다가 다시 줄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하냐면 그러니까 부풀린 중간 공간에서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부풀리는 건데 여기서 이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중에서 이 앞에 붙어 있는 포지션 와이즈가 좀 중요한 의미입니다. 포지션 와이즈가 무슨 뜻이냐면 각 단어가 자기 자리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셀프 어텐션이랑 정반대 말이죠. 셀프 어텐션 아까 말했다시피 회의실에서 모두 모여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는 회의실 같은 거였는데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각자 돌아가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이제 이후에 해보면 트랜스포머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제목에서는 이제 이 트랜스포머의 논문 제목은 Attention is all you need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attention이 주연일 것 같지만 파라미터를 세보면 feed forward 네트워커가 attention의 2배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GPT-3를 보자면 그 예시를 여기 GPT-3 네트워크를 보자면 177B 75B 중에서 177B 3분의 2가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면 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그렇게 무거운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단순한 2층 신경망이라면 왜 이 모델의 3분의 2만큼 차지해야 될까요? 그냥 변환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커야 될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질문은 2021년도에 트랜스포머 피드 포워드 레이어 are key value memories라는 논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드 포워드 네트워커가 단순한 변환이 아니라 거대한 메모리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W1이 이제 키 역할이고 여기서 제가 잘못 위치를 했지만 W2는 각열, 그 밸류의 역할을 합니다. 피드 포워드 네트워커는 학습 데이터의 패턴을 키 밸류의 쌍으로 저장하는 거대한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결국엔 두 종류의 메모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텐션 같이 워킹 메모리. 제가 지금 말한 걸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까먹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동적 메모리 같은 것처럼 있는 게 이제 어텐션이고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이제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항상 이제 모델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장기 기억을 말합니다. 이제 후속 발견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 핵심 수식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이전의 논문들에서 많이 보던 노멀라이제이션과 동일한데 비슷한데 이 한 줄 때문에 사실 모델이 깊게 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맨 처음에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을 보자면 x 플러스 서브레이어 x라고 되어 있는데 레지듀얼이 이제 아마도 이제 비율을 또 들자면 이제 학습에 이제 학교에서 시험 공부를 할 때 원본 노트는 갖고 있고 이제 계속 추가 메모를 쌓이는 것처럼 추가 메모를 잘못했어도 원본 노트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안전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지듀얼이 아마도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브 레이어가 아무 어떤 처리를 하더라도 원본 X가 그대로 더해져서 학습이 잘못 가도 원본 정보를 보존하게 되고 백프로파게이션에서 그레디언트가 직접 흘러가는 이제 고속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 그레디언트가 이제 1 플러스 무언가가 돼서 기울기가 소실되지 않고 100레이어가 쌓여도 최소한 1만큼은 보장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레이어 놈입니다. 이제 옆에 있는 거는 이것은 이제 값들을 적절한 범위로 정교화하는 장치인데 이제 아마도 이 레이놈을 쓴 이유보다는 배치놈을 쓰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배치놈은 워낙 그거는 배치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퀀스 길이가 가변적인 NLP에서는 잘 맞지 않습니다. 레이놈은 한 토큰 안에서만 정교화하기 때문에 시퀀스 길이가 무관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6개의 결과가 정말로 이제 작동을 했을지 생각을 해보면 어, 충분히 이제 블루에서도 이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냈지만 사실 가장 좋은 트랜스포머가 인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50배 적은 비용으로 이 정도의 성능을 냈기 때문에 어, 굉장히 트랜스포머가 지금 현재까지도 쓰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속 논문 연구인데요. 포지셔널 인코딩이 이제 계속 진화했다는 거랑 뭐 어텐션이 효율화됐다는 거랑 피드 포워드가 네트워크 됐다는 거랑 노멀라이제이션이 네트워크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2017년도에 한 논문이 2025년도에 여기 밑에 써놓은 NLP나 비전이나 멀티모달이나 바이올로지나 스피치, 로보틱스에서 트랜스포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어텐션을 발명한 게 아니라 순차성이라는 가정을 해체했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차성이라는 가정을 지우고 아까 말했던 그 위치, 각도로 기하학적인 관계를 동시로 처리했다라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데이콘의 대회를 2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스마트 창고 출현 지연 예측 AI 경진대회랑 모기 비행 궤적 예측 AI 경진대회입니다. 스마트 창고 출력 지역 예측 AI 경진대회는 테이블러 데이터, 정형 데이터가 주로 돼 있고 보면 당연히 트랜스포머를 사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냈고 저도 이제 이 대회에서 충분히 좋은 성능을 냈지만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예측 AI 경진대회라고 해가지고 무기 비행 예측에서도 이제 트랜스포머를 쓰다가 사실 지금 굉장히 이제 리더보드에서 안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트랜스포머 논문을 리뷰하면서 많은 것들을 찾아봤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RNN이 트랜스포머를 이겼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트랜스포머랑 RNN을 상대적으로 보완하면서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트랜스포머는 그런 아주 작은 이런 모기 비행과 같은 물리적인 시퀀스, 즉 굉장히 짧은 시퀀스를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트랜스포머가 오히려 물리적인 거나 그럼 굉장히 좀 다양한 영역에서 도입하기 어렵다는 그런 한계도 있고 단순히 그런 것들을 이제 RLN의 장점을 또 보완해가지고 네, 좀 더 발전시키는 모델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